91장 독중이 우글거리는 동룡동. 며칠이 지났어요. 앞서가던 왕평 부대로부터 병사 하나가 달려와 국명의 앞에 납작 엎드려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앞서가던 우리 군사 대부분이 이상한 샘물을 마시고 죽거나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뭐라? 국명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군사를 다그쳐 왕평 부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죽은 병사의 시체를 얼싸안고 엉엉 울어대던 왕평이 국명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저 샘물이 사실은 독이 든 물이었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물맛이 좋다며 앞다투어 퍼마시다가 모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명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산골짜기 바위 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유황불이 지글지글 끓어대는 것이 보기만 해도 금방 귀신이 튀어나올 것처럼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남만국 정벌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국명은 탄식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어요. 제갈국명은 남만을 정벌하고 위나라와 오나라를 무찔러 천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려거든 부디 살 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하늘이 국명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것일까?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지팡이를 든 노인이 나타나 다급한 목소리로 국명을 불렀어요. 제갈국명 선생, 나 좀 보시오. 국명이 노인을 보며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국명 선생의 명성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7km쯤 들어가면 만안계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덕이 높은 선비가 살고 있으니 그에게 살 길을 물어보면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국명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국명은 왕평과 벙어리가 된 군사들을 거느리고 노인이 가르쳐준 만안계라는 골짜기를 찾아갔어요. 만안계에는 아름드리 소나무와 잣나무가 우거졌으며 대나무와 온갖 꽃들이 무성한 곳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오고 있었어요. 숲속 깊은 곳에 풀로 지붕을 엮은 초라한 집이 한 채 보였어요. 국명이 그 집에 문을 두드리자 그 안에서 흰 옷을 입고 검은 띠를 두른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국명은 자신을 소개한 다음 선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선비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문제라면 걱정할 것 없소이다. 내 집 뒤에 조그마한 약수터가 하나 있소. 그 물을 떠서 중독된 병사들에게 먹이면 깨끗이 나을 것이요. 국명은 왕평으로 하여금 병사들에게 그 물을 먹이도록 했어요. 그 순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벙어리였던 병사들이 말문이 트여 짓거리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비는 하인을 시켜 병사들이 목욕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준 다음 국명에게 차를 대접했어요. 국명은 어찌나 고마운지 선비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바라건대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에 선비는 다시 한번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어요. 놀라지 마시오. 사실 나는 남만왕 맹획의 형 맹절이라고 하오.
사람들은 내가 만안개에 숨어 산다고 해서 만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국명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맹획의 형이시라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까? 맹절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두 삼형제인데 내가 그 중에 마지이고 맹획과 맹우가 내 동생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나는 성질이 사나운 두 동생을 여러 번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아 포기하고 이 계곡으로 들어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소. 내가 그대를 돕는 것도 동생들이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한 것이요. 맹절은 여러 가지 약초를 내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동룡동까지 들어가자면 온갖 독사와 해충이 우글거릴 것이요. 이 풀들을 가지고 가시오.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군사들에게 씹어먹도록 하면 이 지방의 숱한 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곳에는 군사들을 벙어리로 만든 구물 말고도 아직 3개나 더 독이 든 샘물이 있으니 물은 직접 우물을 파서 마셔야지 절대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돼요. 국명은 맹절에게 다시 물었어요. 저는 이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을 뿐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선생을 보니 제가 찾던 분인 것 같아 남만왕으로 삼을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맹절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어요. 제가 세상의 명예와 부가 욕심이 났다면 이곳에 숨어서 살겠습니까? 그런 부탁이라면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맹절의 정중한 거절에 국명은 병사를 살려준 감사의 표시로 황금과 비단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맹절은 그것들조차 받지 않았어요. 맹절의 도움으로 총나라 군사들은 갖은 고생 끝에 동룡동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어요. 그때까지도 타사대왕과 더불어 술타령을 일삼고 있던 맹획과 맹우는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포로가 되었어요. 5번째 붙잡혀온 맹획을 향해 국명이 물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항복하겠구나. 뻔뻔한 맹획은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번에 진 것은 나의 형 맹절이 그대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지 내 실력이 모자라 진 것이 아니오. 내 이놈, 너는 아천과 멸천, 흑천과 유천의 도구로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우리는 끝내 너를 사로잡고 말았다. 그런데도 항복하지 않는단 말이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내 고향은 사실 은갱산이라는 곳으로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군사와 양식이 있어. 그들과 더불어 싸우다가 또다시 그대에게 잡혀오게 된다면 그때는 자손 대대로 총나라를 섬기겠소. 국명은 맹획의 뻔뻔함에 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놈 참. 알았다. 이번에도 풀어줄 것이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네가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싸워보거라. 만일 또다시 붙잡혔을 때에도 항복하지 않으면 네 놈은 물론 일가 친척들까지 모조리 죽일 것이다. 고향인 은갱산으로 돌아온 맹획은 땅이 꺼져라 탄식했어요. 이제 어쩌나. 이때 병풍 뒤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호되게 꾸짖기 시작했어요. 장부로 태어나 어찌 그리 한숨이요? 내가 당장 나가 놈들을 다 쫓아버릴 테니 두고 보기만 하시오. 맹획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의 아내 충룡 부인이었어요. 충룡 부인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을 박차고 장수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적을 치러 갔어요.
이때 총나라의 장희 장수가 멀리서 달려오는 추경 부인의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붉은 빛깔의 말에 올라탄 부인은 날렵한 몸매에 긴 머리를 휘날리며 긴 창을 비껴들고 등에는 5개의 단검을 나란히 꽂았어요. 보기에는 제법 그럴듯하구나. 그런데 여자가 어찌 감히 싸움터에 나온단 말이냐. 장희가 외치며 말을 달려나가자 추경 부인도 지지 않고 욕을 하며 장희에 맞서 싸웠어요. 긴 창을 휘두르며 장희의 공격을 막아내던 부인은 문득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고 장희는 부인을 놓칠세라 바짝 쫓았어요. 흥! 어디 한번 피해봐라. 순간 추경 부인이 몸을 돌려 크게 외치며 등에 꽂은 단검을 번개같이 뽑아 던졌어요. 이를 본 장희는 화들짝 놀라 피하려다 왼팔에 칼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 땅에 굴렀어요. 이 모습을 본 남만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장희를 사로잡으니 마충이 뒤에서 급히 뛰어가 장희를 구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충 역시 추경 부인이 던진 밧줄에 말과 함께 그대로 고꾸라져 산채로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추경 부인이 두 장수를 사로잡아 의기양양하게 진영으로 돌아가자 이 소식을 들은 제갈국명은 껄껄 웃었어요. 어리석은 맹획이 부인 하나는 잘 얻었구나. 국명은 즉시 장수들을 불러 추경 부인을 사로잡을 계책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조자룡이 직접 나가 싸움을 걸자 추경 부인은 혼자 달려나와 조자룡을 상대했어요. 잠시 후 조자룡이 혀를 내두르며 못 당하겠다는 듯 달아나자 추경 부인도 말머리를 돌려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위원이 어느샌가 나타나 갖은 욕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어요. 싸움만 잘하는 못생긴 여자야. 내가 무서우면 말에서 내려 항복할 일이지. 쥐새끼처럼 달아나기만 하면 되겠느냐. 위원의 말에 추경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창을 곤두세워 위원에게 달려들자 위원은 허겁지겁 피하기만 하다 걸음아 날 살려라 꽁무니를 뺐어요. 추경 부인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네가 도망가면 어디까지 갈 테냐. 추경 부인이 산속 좁은 길로 끝까지 위원의 뒤를 쫓는 그 순간 길 옆에 숨어있던 마대가 나무에 메어놓은 줄을 냅다 잡아당겨 말 다리를 사정없이 잡아챘어요. 바람처럼 달리던 추경 부인의 말은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땅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쳐박았어요. 이렇게 해서 꼼짝없이 사로잡힌 추경 부인이 제갈국명의 앞으로 끌려오자 국명은 군사들을 크게 꾸짖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어서 부인의 몸에 묶인 밧줄을 풀어드려라. 국명은 큰 잔치를 베풀어 부인을 위로하고는 맹획에게 사람을 보내 사로잡힌 장희와 마충을 추경 부인과 맞바꾸자 제의했어요. 그러자 맹획은 지체 없이 두 장수를 먼저 돌려보냈어요. 잠시 후 은갱산으로 돌아온 추경 부인은 맹획을 본체만 채하고 방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와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속이 상한 맹획이 머리를 싸매고 누웠는데 맹획의 처남이 맹획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팔납동이라는 곳에 목록대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워낙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에게 도움을 청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맹획은 금은보화를 한아름 준비해서
목록대왕이라는 자에게 갖다 바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목록대왕은 팔납동이라는 곳을 다스리던 사람으로서 항상 코끼리를 타고 다니며 늑대와 표범 그리고 독사를 마치 자기 부하처럼 다루며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맹획이 갖다 바친 금은보화에 욕심이 난 목록대왕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에게는 3만 명의 군사와 요술을 부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제갈공명,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윽고 총나라 군사가 들이닥쳤다는 보고를 받은 목록대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을 벌였어요. 이때 그와 맞서 싸운 총나라의 장수는 조자룡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싸우지도 못하고 조자룡은 혀를 내둘렀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을 해보았지만 이런 괴상망측한 놈은 처음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목록대왕은 요술로 바람을 일으켜 총나라 군사를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날려버렸으며 바람이 잠잠해지면 맹수를 앞세워 공격했어요.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화살을 쏘는 방법이 매우 뛰어나 한 번에 10명을 맞힐 정도로 화살촉에 독약까지 발라 총나라 군사들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어요.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며 고민에 빠진 조자룡을 향해 공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조장군, 너무 걱정할 것 없소. 나는 이미 이곳에 오기 전부터 남만에는 맹수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마련해 두었소. 이번에 올 때 20대의 대형 수레에 그들을 무찌를 물건들을 실어왔으니 지금 반을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쓸 것이오. 국명은 군사들을 시켜 촉에서 가져온 상자를 창고에서 꺼내오라 명령했어요. 군사들이 상자를 가져와 열어보니 그 속에는 나무로 만든 커다란 짐승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나같이 북실북실한 털에 쇠로 만든 발톱과 어금니까지 달렸으며 속이 비어있어 한 마리의 군사 10명은 탈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명은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괴수 한 마리 속에는 우리 군사 10명이 들어갈 수 있다. 내일 싸움에서 100마리의 괴수 속에 군사 1000명이 유황과 화약을 가지고 들어가 불과 연기를 내뿜으며 싸우거라. 공명이 군사를 몰고 적의 진영으로 나아가니 이 모습을 보고 달려나온 맹획이 공명을 손으로 가리키며 목록대왕에게 말했어요. 저기 수레에 앉은 자가 바로 제갈공명이요. 저놈만 사로잡는다면 싸움은 끝날 것이요. 목록대왕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주문을 외우며 딸랑딸랑 종을 흔들어 댔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거센 돌풍이 일어나며 맹수들이 뛰쳐나와 제갈공명에게 달려드는데 이 모습을 본 공명이 부채를 들어 천천히 붙이자 불어오던 돌풍이 방향을 바꾸어 남만 군사를 향해 불었어요. 이때 촉의 진영에서 나무로 만든 짐승들이 일제히 뛰쳐나가는데 입과 코에서 붉은 불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철로 된 발톱과 커다란 어금니는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이 모습을 본 목록대왕의 맹수들이 겁을 먹으니 재빠르게 뒤돌아서 꼬리를 감추고는 정신없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달아나는 맹수들의 발에 채이고 뿔에 다쳐 남만 군사들이 쓰러지니 어제까지만 해도 승리감에 취해
다른 공격 방법을 생각해 놓지 않은 목록대왕은 크게 당황했어요. 공명은 목록대왕이 거느리는 맹수와 군사들이 은갱산 쪽으로 달아나는 것을 지켜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총공격이다. 둥둥. 공명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총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북을 치며 달아나는 남만 군사들을 무찔렀어요. 이때 목록대왕은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코끼리 등에서 떨어져 밟혀 죽었으며 맹획은 부하 몇몇과 함께 산을 기어 넘어 부랴부랴 달아나다 다시 한번 붙잡혀 포로가 되었어요. 이것이 벌써 6번째였어요. 공명이 물었어요. 너는 네 집에서 붙잡히면 항복하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러나 맹획은 또다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에도 맹획은 온갖 핑계를 대며 항복하지 않았고 공명은 또다시 그를 풀어주었어요. 6번이 아니라 7번인들 못 풀어주겠느냐. 너는 이미 남만 땅에서는 인심을 잃었으니 발붙일 곳도 없을 것이다. 너 따위를 사로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다시 풀려난 맹획은 마지막으로 은갱산에서 20km나 떨어진 오가국이라는 곳에 올돌골이란 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올돌골은 곡식은 먹지 않고 살아있는 뱀과 사나운 짐승만을 잡아먹어서 온몸이 물고기 비늘로 뒤덮였으며 그 비늘은 칼과 화살도 뚫지 못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맹획의 부탁을 받은 올돌골 역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날 나는 대왕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그 보답을 하겠습니다. 내 반드시 제갈공명을 죽여 대왕의 원한을 갚아주겠습니다. 올돌골은 보란듯이 그 자리에서 등갑군 3만 명을 거느리고 총나라 진영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때 제갈공명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동남쪽으로 나아가니 푸른 강물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공명이 강변을 나아가 살펴보니 적지 않은 적들이 이미 강 건너에 진영을 세워 놓았는데 모두들 희한하게 생긴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공명이 여기에게 물었어요. 강물에서 복숭아 향기가 나고 적들이 괴상한 옷을 입었는데 저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가 대답했어요. 저들은 오가국의 군사들입니다. 깊은 산 절벽에 휘감겨 자라는 등나무 껍질로 갑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갑옷을 6개월 동안 기름에 담갔다가 말리기를 10번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몸이 떠서 가라앉지 않고 아무리 날카로운 화살과 칼로도 그 갑옷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천하무적 등갑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강은 도화수라고 합니다. 도화수 양쪽 강가에 복숭아 나무가 무성했는데 오랜 세월 복숭아 나뭇잎이 물속에 쌓여 아주 강한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지 않는 사람이 강물을 먹으면 당장 죽지만 이곳 오가국에 사는 사람들이 마시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런 자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명은 빙그레 웃고는 강가에 진영을 세우고 군사들을 쉬게 했어요.